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받은 시스코 코리아에서 보안 아키텍처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수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 아젠다일 것 같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큰 사고가 일어났었고 그와 연관해서 이제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플러스 레터럴 무브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가 아주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세션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23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뭐 7분 정도는 저희 이모 차장님께서 데모를 시연해 드릴 예정인데, 아까 허재 프로님께서 3분 정도 더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봤어요. 이제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이 왜 중요한지, 그 보안 사고에 있어서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베니핏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시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솔루션 이름이 시스코 시큐어 워크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 시큐어 워크로드 솔루션을 가지고 사전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보안 정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시스코가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저희 솔루션을 좀 자랑을 약간 하고 나서 이모 차장님께서 데모를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뭐 보시다시피 과거에 보안 사고들이 뭐 미자산 식별, 관리되지 않는 자산들에 대한 누락으로 인해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그를 침투해서 횡적 이동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죠. 사실 이렇게 된다면 과시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었다면은 사실 빠르게 이 조치를 취하고 통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가 현재 베어메탈뿐만 아니라 VM 환경,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까지도 다 아울러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가시성이라든지 레터럴 무브먼트라든지 또는 공격에 대한 표면이 확산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지 않은 아젠다인가 해서 제가 오늘 이 아젠다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횡적 이동에 대해서 제가 쉽게 애니메이션을 넣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다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해커, 당연히 악의적인 목적을 가졌겠죠, 해커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해커가 널스, 사우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열려있는 IP든 열려있던 포트든 또는 취약점이든 우리가 미처 통제하지 않았던 이 루트를 가지고서 악성 코드를 내부에 있는 서버,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침투하고 나서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이 서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중요한 자산이 있는 서버 쪽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이렇게 횡적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버들에 대한 권한을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유출을 해 나가는 형태가 현재의 보안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현재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서버에 대한 워크로드를 어떻게 보호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부에 대한 서버들 간의 워크로드에 대해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서버와 서버 간의 통신에 대한 플로우의 기록들을 다 가시성을 갖고 확보를 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대부분이, 제가 그동안 인터뷰를 했던 고객분들께서는 대부분 관리가 안 되는 고객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솔루션이 이제 화두가 됐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점차 적용해 나가고 있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이라는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럼 사전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보시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화벽을 가지고서 이제 통제를 했죠. 근데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헤어핀 구조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건 불필요하고,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부망은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보안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방식으로 이러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는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될 수는 있죠. 혹시나 이 에이전트가 시스템에 영향을 줘서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문제보다는 보안에 대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슈가 된다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고객분들이 서버에 에이전트를 배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안 되라고 딱 선을 긋고 했었지만 이제는 서버에 에이전트를 씹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 계신 C레벨 임원분들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할 때 많은 OS들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뭐 리눅스 기반이 됐던 또는 윈도우 기반이 됐던 또는 버추얼 머신이 됐던 컨테이너 됐던 그래서 시스코는 이 모든 환경에 있어서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주 오래된 O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에이전트 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가시성을 가져가고 통제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그 서버의 에이전트는 이렇게 네임 태그가 됩니다. 네임 태그가 된다는 것은 이 서버가 어느 조직이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운영체제 CV에 대한 취약점들이 얼마큼 노출되어 있는지 이렇게 라벨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라벨링을 하는 작업이 되게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뭐 서비스 나우라든지 그런 CMDB 솔루션이 없다면 사실 이것들은 다 수작업으로 등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엑셀 파일을 벌크업을 넣는 방식이 있고 만약에 서비스 나우라든지 그러한 CMDB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이것을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자동적으로 그 라벨링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포하고 나서 라벨링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운영자분의 리소스를 최소화하면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라벨링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 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별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신에 대한 플로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IP와 포트에 대한 레이어 4단계 5투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레벨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어 4가 아니라 레이어 7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성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에 대한 방법인 거고요. 에이전트 리스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넷플로우 정보라든지 뭐 ER스팬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IP와 포트에 대한 식별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라벨링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에이전트 리스트 환경에서도 자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미자산 식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되지 않는 대상의 서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시스템 팀에서는 서버를 입고를 했지만 보안팀이 알려주지 않아서 이게 보호 대상에 조치가 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 시스코는 이 자산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매니지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혹시나 자산이 실수로 누락이 되더라도 이거를 캐치해내고 빠르게 라벨링을 부여해서 보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이전트 리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시스코는 여기에서 좀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요. 타사 대비. 저희는 저희 방화벽을 사용하건 또는 저희 IPS 사용했을 때 인티그레이션 해서 ACL 정책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더 나가서는 아마 로드 밸런서 L7 스위치, L4 스위치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ADC. 여기에서도 뭐 F5를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시트릭스를 사용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도 저희가 인티그레이션해서 ACL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에이전트 리스트에서는 가시성만 확보를 하고 통제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벤더들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시스코는 유일하게 에이전트 리스트 환경에서도 가시성을 가져가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에이전트가 설치가 됐고 에이전트 리스트 환경에서 모든 걸 부여하고 이제 보안에 대한 정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코는 AI에 대한 정책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는 그런 기능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자산에 대한 트래픽을 탐색을 하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트래픽에 대한 학습을 하고 플로우를 학습을 하고 그런 트래픽 플로우에 대한 통계치 또는 통신 내역들을 디스커버리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정책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정책 검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래서 AI 폴리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용어로 저희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안 정책을 또 세우다 보면은 어떤 통신과 어떤 통신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통신에 대해서 또 식별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자분들이 방화벽 로고 가지고 또 서버에 나오는 로고 가지고서 일일이 이거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 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한 IP를 차단했을 때의 서비스 장애 요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되게 우려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전체 정책 분석 및 제안할 수 있는 레코멘데이션 기능이 저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습에 대한 기간은 필요해요. 물론 10분에 한 30일에서 한 60일 정도의 학습을 하고 나서 여기 봤더니 이거는 통신이 이루어졌던 내역들이야, 이거는 허용을 해도 될 것 같아, 차단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안내를 해주고, 이것만 더블 체크를 운영자분과 저희 유주보수 업체 또는 저희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정책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되게 아리송한 그런 정책도 있을 거예요. 이거 있었나 없었나, 이 30일, 60일의 바운더리 들어왔던 그런 IP나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한다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케이프라에서 정책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했을 때 차단이 될까 안 될까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정책을 좀 더 안전하게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이제 운영을 하실 때에도 상당히 중요하죠. 운영할 때 사실 이게 만만한 솔루션이 아니고, 서버에 대한 워크로드가 진짜 워크로드 대수가 2,000대, 3,000대 넘어간다면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스코가 AI 네이티브 엔진이라는 규칙 인사이트라는 기능을 가지고서 좀 운영하실 때 도움을 드릴 만한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 트래픽이라는 부분입니다. 봤더니 이 부분들은 화이트리스트 처리가 들어가서 통신에다 허용해놨는데 30일 동안 또는 60일 동안 90일 동안 이 트랙 IP와 포트에 대해서는 통신이 없었네? 근데 이건 불필요하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차단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첫 번째 노 트래픽이고요. 이거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30일, 60일, 180일 말씀드렸지만 이건 커스텀하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효과 없는 정책, 오버섀도우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책을 적용할 때 글로벌 정책이 있고 좀 하위에 있는 정책이 있잖아요. 이제 글로벌 정책에 이미 차단이 되고 있어서 하위가 쓸모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 하위 정책은 이미 글로벌 정책에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제거해도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방화벽을 운영하다 보면은 정책을 IP를 삽입을 했지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룰이 많아지고 그냥 불필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또 운영자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효과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브로드 폴리시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잡힌 정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화벽 운영하는 데 있어서 24비트를 열어놨어. 근데 이 중에 IP가 3개밖에 히팅이 안 돼. 그러면 252개가 불필요하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P 포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으니 나머지 252개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과도하게 넓힌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엔진은 지금 나온 버전에서는 6시간마다 계속 얘가 통계를 돌리고 학습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온 넥스트 버전에서는 얘가 실시간으로 이것들을 학습을 해서 통계를 내서 이런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소스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정책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딱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더 차별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보시면 서버 에이전트가 설치된 OS에 대한 패키지 정보들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취약점을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보시면 옆에 이제 탈로스라고 하는 저희 TI가 있고 이걸 TY와 연결을 시키게 된다면 이 4가지 형태의 파일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IP 지오로케이션, 그리고 CV 취약점,
그리고 본넷 또는 CNC 통신을 통한 IP들 이런 것들을 계속 노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API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아라든지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신다면은 이걸 위협 헌팅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상당히 유용한 이유가 API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SOC에서 운영하시는 경우에 자동화 도구와 연결을 해서 이런 TI 정보들을 활용하고 여기서 탐지된 내역들에 대해서 별도의 TI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TI가 되는 거죠. 관리하시는 것도.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CV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CVS 버전 2와 버전 3를 같이 안내해 드리는데 사실 운영하시다 보면은 2를 신뢰해야 될까 3를 신뢰해야 될까 또는 이 스코어가 우리한테 영향이 정말 있는 걸까 없는 걸까라는 판단이 애매할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탈로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줍니다. 이렇게 스코어링을. 그래서 만약에 이 탈로스의 점수가 되게 신뢰성이 있는 점수를 한다면 이걸 가지고 신뢰 기반으로 CVSS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공급망 이슈를 한다면 뭐 타 벤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로 운영되는 OS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더 나아가서는 저희 로드맵으로는 이제 서드 파티에 대한 취약점 도구하고도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령 래피드세블 또는 뭐 앤서블 같은 것도 이제 인테그레이션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 되게 극대화를 시켜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혹시나 조직 내부의 해킹 대응팀이라든지 침해 대응을 하시는데 마이터 어택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마이터 어택의 정책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거 외에 커스텀하게 마이터 어택에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만드시면 이걸 가지고서 포렌식 형태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포렌식을 한다면 저희가 이것을 그냥 스냅샷을 써서 제공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녹화가 됩니다. 레코딩이 되고 시작되는 점에서부터 알러트를 뭐 사용하시고 계신 어떤 시스로그라든지 또는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슬랙을 통해서 빨리 노트해드리고 인스턴스 리스폰스 타임을 줄일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EDR과 약간 중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EDR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적인 분석이 되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아직 정적 분석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번에 스플렁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플렁크 인테그레이션 통해서 바로 이제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하죠. 바로 즉시 설치하게 되면 앱이 올라오고 별도의 파싱 없이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관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요약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스코는 에이전트 기반에서 베어메탈, VM웨어, 컨테이너는 특히나 CNI 종속 없이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리스 환경에서는 가시성과 그다음에 통제에 대한 부분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취약점, 서버들이 가지고 있는 OS에 대한 패키지 정보, 프로세서에 대한 취약점 정도들을 다 나열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보안에 대한 침해 대응을 하시는 분들께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과거에 뭐 오래됐긴 했지만 로그4j가 터졌을 때 우리 서버의 로그4j에 해당되는 영향이 있는 서버를 다 조사해와 라고 했을 때 다 유지보스 전화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대응하는 데 어렵지만 이것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필터링 옵션만 주게 되면 그 조사를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스코어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격 표면을 당연히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서버에 다 에이전트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식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레터럴 무브먼트에 대한 공격을 통제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레터럴 무브먼트에 대한 공격이 피해가 있더라도 저희는 가식성을 다 갖고 가기 때문에 피해를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저희 아주 큰 이제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셨는데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최초의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타사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셨어요. 약 1년 정도 사용하셨다가 뭐 운영하시는데 또는 뭐 관제하시는데 또는 뭐 기타 등등 이러한 불만 사항들이 쌓여서 시스코 한번 와봐. 너희들이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와봐
그래서 POV를 하고 나서 저희가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유즈 케이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온프렘 환경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약 32,000개에 대한 워크로드를 배포를 해서 저희가 가져간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되게 최근에 일어난 레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께서는 아주 감사하게도 저희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유튜브에 가셔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청을 하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딱 여기까지고요. 이 시청한 이후에 이 기능들에 대한 부분의 데모 시연을 저희 이모 차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1층에 하이브리드 매시브 파이어월이라는 부스가 있어요. 그 안에 저희 이 세그먼테이션 초전문가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 딥다이브한 기술적으로 알고 싶으신 고객분들께서는 꼭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고, 추후에 또 미팅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온사이트 방문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거나 데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서 다음 데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 name is Sean Walker, and I'm the Senior Manager of Network Engineering at United Airlines. I use Cisco Secure Workload to run a smooth and secure operation, and this is how I Cisco. Working at United Airlines from a network engineering perspective, security is definitely critical. Serving millions of customers and 600 locations, it was a very large enterprise. Cisco Secure Workload has given us visibility across our hybrid environment, critical for safeguarding our complex infrastructure in the air and on the ground. Through the automation, there's the ability to more rapidly deploy this workload, doing it where you're not going to affect existing production, and it's going to be a more streamlined process. A big part of the success story so far has been the fact that now with meeting compliance standards as well as the focus on OT segmentation, we have another solution now where we can keep our OT assets from being able to directly communicate with our IT assets and meeting those requirements. Cisco Secure Workload not only strengthened our security, but also set the foundation to protect our future. And that's how I Cisco. 네, 안녕하세요. Snet 시스템에서 보안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임호입니다. 네, 바로 앞선 시간에서 시큐어 워크로드에 대한 소개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Snet 시스템에서는 실제 고객 환경에서 이 시큐어 워크로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단순하게 네트워크를 크게 또는 작게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 간의 통신을 최소 권한에 맞춰서 세밀하게 조율하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허용되는 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들은 차단을 함으로써 실제 내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실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가 될 텐데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신규 파드가 생성이 됐고 신규 파드를 이 시큐어 워크로드에서는 어떻게 가시성을 확보할 건지 어떻게 추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노드네임, 파드, 서비스 등을 생성시키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노드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메타 데이터들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시큐어 워크로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 시큐어 워크로드에서는 해당 데이터, 메타 데이터를 즉시 반영을 해서 실제 보시면 서비스 또는 파드들에 대한 수치가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 파드나 서비스에 대한 수치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신규로 생성된 파드들이 실제로 시큐어 워크로드에서 네임스페이스 기반의 스코업에 등록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해야지만 이후에 저희가 워크로드 간의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네임스페이스라는 조건을 들어서 저희가 부티크 데모라는 스콥을 생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모든 파드들은 저희가 단순하게 네임스페이스 하나에 몰아넣고 세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별, 어플리케이션별로 구분을 해서 스콥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 생성된 파드들의 데이터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텐데요. 실제 지금 현재는 연동하고 직후에 바로 트래픽을 보는 거라서 연동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상의 웹사이트를 가동을 했고요. 그 웹사이트에서 임의의 트래픽을 발생하는 행위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임의의 쇼핑몰이고 여기서 물건들을 선택하고 카트에 담고 그리고 구매를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수차례 진행을 하게 되면 각각의 파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트래픽 데이터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시큐어 워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실제 시큐어 워드로 이동해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지금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생성했던 트래픽들이 수집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분 내에 트래픽들이 수집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이렇게 수집된 트래픽 데이터들을 AI 폴리시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할 대상의 시간 범위를 정해주고 엠포스 폴리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수집했던 트래픽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생성된 파드가 실제 어떤 서비스와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했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분석을 통해서 결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오른쪽 화면에 곧 분석된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포트들에 대한 정책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모든 포트들은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들의 정책이 이상이 없다면 엠포스 폴리시를 통해서 강제로 적용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서비스들이 각각의 워크로드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랜섬웨어 확산 방지 사례이고요. 실제 저희가 랜섬웨어를 구하는 데 애를 먹긴 했지만 랜섬웨어를 구해서 실제 가상화 PC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테스트 대상이 되는 워크로드를 생성을 했고요. S넷이라는 스쿱 아래에 정책이 적용된 워크로드들,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워크로드들을 구분을 해놨고요. 실제 정책이 적용된 스콥에서는 어떤 대상들이 어떤 워크로드들이 반영이 됐는지 또한 정책들은 어떤 정책들이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책 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서비스들이 보이는데 이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넷바이오스에서 사용되는 137, 445 포트들입니다. 지금은 랜섬웨어 PC에서 최초 감염 PC라는 가정하에서 랜섬웨어를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랜섬웨어가 실행이 됐고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랜섬웨어로 럭핏이라는 랜섬웨어 감염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정책이 적용된 PC와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PC를 보시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레터럴 무브먼트가 일어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 의해서 차단된 정책 PC는 큰 이상이 없지만 비정책 PC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변화된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염된 문서를 열게 되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확인하게 되면 실제 30일의 기간 내에 아래에 어떤 행위들을 요구한다라는 메시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횡적 이동을 통해서 감염된 PC를 접근하려고 하면
최초 감염 PC와는 다르게 이렇게 먹통인 검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PC는 정책이 차단됐기 때문에 해당 문서들을 열어서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문서들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시큐어 워크로드로 이동을 해서 정책 차단 로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실제 정책 로그를 검색을 해보면 저희가 앞서서 차단 정책에 적용되어 있던 서비스가 나올 텐데요. 그 넷바이오스와 관련된 서비스 세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139, 137, 445 포트들에 대한 차단 로그들을 이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워크로드들 간에 정책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알럿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는데요. 실제 알럿 기능을 통해서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알럿 기능에서 실제로 10분 내에 발생되는 알럿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차단 알럿 경고 창들을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노운 어플리케이션이 리젝트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프로바이더 포트가 139 포트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로그는 137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445 포트를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차단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레벨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행위를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플레이 영상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단독 프로세스이고요. 다음 로그에서 보시면 실제로 상위 프로세스, 본인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하위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크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